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이 된 박순희라고 합니다. 저는 30년간 준종합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카페나 운영하며 손녀 돌보는 게 낙인 평범한 할머니죠.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건 우리 딸과 손녀에게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 딸은 39살이고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 아이예요. 어렸을 때부터 똑부러지고 당당한 성격이었어요.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도 그렇지만 저와 남편이 하나뿐인 딸을 더 당당하게 키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제 딸이 결혼한 건 7년 전 일이에요. 그때 저는 이미 병원에서 은퇴하고 카페를 운영 중이었습니다. 사위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마케팅팀의 차장인데 처음 봤을 때도 싹싹하고 눈치가 빠른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는 다정한 남편의 좋은 아빠로 딸과 잘 살고 있어서 걱정할 것도 없었죠. 딸이 외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딸의 아이에게 무척이나 마음을 썼습니다. 손녀인 예진이는 올해 6살인데 구김살 없고 밝은 모습이 장점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사위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딸도 함께였는데 딸의 얼굴이 뭔가 이상했어요. 수척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장모님 안녕하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민지랑 제가 회사 싱가포르 연수에 같이 가게 됐어요. 2주 정도 됐는데 예진이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야 당연하지. 우리 예진이 내가 잘 돌볼 테니 걱정 말게나. 감사합니다, 장모님. 근데 사위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예진이 한 달쯤 맡아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와이프가 출장 후에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서요. 요즘 컨디션이 안 좋거든요. 사위의 말을 듣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출장 후에 쉰다는 말은 지금도 몸이 안 좋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러고 보니 딸과 전화 통화로만 하고 만난 것이 꽤 됐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2번씩은 주말마다 와서 보고 가곤 했는데 가만 보니 최근 3달 동안은 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질 않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파? 무슨 일 있는 거야? 그건 일단 내일 와이프랑 예진이랑 같이 갈 테니까 얼굴 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오후 사위가 우리 딸과 예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딸이 들어오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딸의 얼굴이 너무 달라져 있었거든요. 얼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인상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밑이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푸석푸석하고 윤기가 없었죠. 화장도 안 한 것 같았어요.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고 단정했던 우리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민지야, 엄마. 딸이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얼른 딸을 소파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너 괜찮아? 안색이 왜 이래? 많이 아파? 엄마, 나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어제도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시간 잊어버렸어요. 점점 기력도 없고. 딸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고 똑부러지던 우리 딸이 아니었어요. 마치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죠. 아니 무슨 소리야 민지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제가 딸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이 사람 요즘 좀 예민해요. 실수도 자주 하고요.
사위가 마치 딸의 문제를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낯설어 저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병원에서 약도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별로 나아지질 않네요. 약? 아니 무슨 약인데? 아니 도대체 무슨 병이길래 애 몸 상태가 이렇게 확 나빠져? 우울증 약이요. 몇 달 전부터 먹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울증? 민지가? 네, 작년부터 증상이 있었어요. 깜빡깜빡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죠. 사위는 마치 헌신적인 남편인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과 병동에서 일했어요. 물론 갑작스러운 사건에 의해 우울증이 갑자기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솔직히 딸이 아프면 저한테 먼저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색이 엄마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는데 제가 아닌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한 걸까요? 엄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도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 근데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근데 너 이 상태로 해외 출장 어떻게 가니? 이러지 말고 회사에 이야기해서 병가라도 써. 이것만 끝나면 병가 쓸 거야. 아무래도 안 가면 안 되는 출장이라서. 딸이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딸도 딸이었지만 제 눈에는 하나뿐인 손녀의 상태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녀 예진이는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6살 아이의 얼굴에 불안함이 가득했죠. 엄마 아프지 마, 제발. 괜찮아, 예진아. 엄마 괜찮아. 딸이 예진이를 안아주는데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야 해? 약속해줘. 그래, 엄마 금방 올게. 한 달 동안 방학이라 생각하고 할머니랑 잘 지낼 수 있지? 응, 잘 지낼 테니까 금방 와야 해. 알았지? 약속했다. 응, 약속. 하지만 예진이는 계속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6살 아이가 왜 저렇게 불안해하는지 저는 선뜻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의 불안과는 별개로 사위가 서둘러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럼 예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비행기 시간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현관에서 딸 부부를 배웅하는데 사위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예진아, 아빠랑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빠, 엄마 꼭 데리고 와야 돼? 아이,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사위가 확신을 주는데도 손녀의 눈빛은 계속 불안한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녀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손녀는 제 품에 꼭 안겨서 잠들었는데 자면서도 계속 엄마라고 중얼거렸어요. 아이의 불안함이 느껴져 토닥토닥 아이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그런데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손녀가 큰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엄마 버리지 마세요. 제발요. 손녀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중얼거리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였죠. 엄마 가두면 안 돼요. 제발.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둔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저도 놀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 엄마 버리지 마. 손녀가 울먹이며 내내 잠꼬대를 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요. 예진아. 저는 급히 손녀를 흔들어 깨웠어요. 이러다가 애가 경기암에 넘어갈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예진아! 손녀가 눈을 뜨더니 할머니! 하며 불안한 듯 저를 꼭 안았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괜찮아, 예진아. 할머니 여기 있어. 아유, 꿈 꿨구나. 무서운 꿈 꿨니? 괜찮아. 쉬. 할머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이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그 불안한 호흡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무슨 꿈을 꿨길래 그래? 엄마가 없어졌어요. 아빠가 엄마를 어디 데려가서. 아니야, 엄마는 안 없어져. 출장 다녀오시는 거야. 아버지랑 갔다 온다고 했잖아. 그냥 꿈이야, 꿈. 진짜요? 엄마 돌아오는 거 맞죠? 아이,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손녀는 계속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특히 이 가둔다라는 표현. 40년간 정신과 병동에서 일한 제가 듣기엔 이건 아이가 우연히 만든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들은 걸 꿈에서 되풀이하는 거였죠. 어디에 가둔다는 걸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가둘 곳이 없으니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손녀가 유치원에 간 사이 아이 짐을 제대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전날 늦게 오는 바람에 아이 가방을 정리할 틈이 없었거든요. 차곡차곡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손녀의 가방을 열었는데 안쪽 지퍼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딸의 사진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져오라고 한 가족들의 사진이었는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의 뒷면에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엄마를 지켜주세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제 손이 떨렸죠?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아이가 왜 자꾸 엄마의 안전에 집착하는 걸까? 더 뒤져보니 그림 한 장이 나왔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커다란 종이를 들고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병원이라고 네모 칸 안에 크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구겨진 쪽지가 하나 더 있었죠. 아빠 나쁘 사람. 이제 한글을 배우는 6살 아이가 이런 걸 써서 가방 깊숙이 숨겨놨더군요. 받침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아이가 적은 걸 보니 나쁜 사람이라고 쓰려고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빠의 얼굴이 시커멓게 색칠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점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예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소파에 앉히고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를 맞췄어요. 예진아, 내 할머니한테 할 말 있지? 뭐든지 말해도 돼. 할머니가 다 들어줄게. 하고 싶은 말 있니? 손녀는 한참을 절 바라보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할머니 여기 있어. 할머니, 아빠가. 예진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자꾸 제 방에서 전화해요, 밤에. 밤에? 누구한테 전화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운 말이에요. 무슨 말? 예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 정신병원 가두면 끝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제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예진아, 꿈꾼 거 아니야? 설마 네 아버지가 그런 말을? 진짜예요. 전 자려고 했는데 아빠가 계속 몇 번이나 밤에 제 방에서 전화했어요. 어떤 여자 목소리였는데 그날은 잠이 너무 안 와서 엄마한텐 잔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이불 안에 장난감 넣어놨는데. 몇 번이나 애가 자는 줄 알고 애 방에서 전화통화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어봐야 할 것들은 많은데 손녀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순간 딸이 너무 걱정되더군요. 딸이 잘못되면 손녀가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으니 눈 딱 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가 또 무슨 말 하는지 들었어? 뭐 아무거나 들은 거 이야기해볼래? 재산은 내가 다 관리하면 돼. 예진인 내가 키울 거야. 예진아, 언제부터 그런 말 들었어? 여름방학 끝나고부터요. 밤마다 아빠가 전화해요. 나는 자는 척했어요. 들키면 무서울 것 같아서. 석 달이나 6살 아이가 6달 동안 혼자 이런 무서운 말들을 듣고 있었다니. 엄마나 할머니한테 왜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 것 같았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작은 것도 자기 엄마를 생각해서 이 작은 몸에 꾹꾹 눌러 담아 놓은 거겠죠? 그리고 또 뭐 들은 거 있니? 우물쭈물하던 손녀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자꾸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 넌 이것도 못해. 정신이 이상해. 당신 같은 엄마를 둔 예진이가 불쌍해. 이런 말 자꾸 해요. 예진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제 딸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엄마가 그럴 때마다 울어요. 방에서 혼자 막 울어요. 나한테 들킬까봐 작은 소리로 우는데 나는 다 들어요. 그럴 때 예진이는 어떻게 했어? 나도 울었어요. 이불 속에서 혼자. 할머니, 우리 엄마는 안 이상한데 왜 아빠가 그런 말이에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가 착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제자리로 돌려놓자. 할머니가 엄마 지켜줄게. 약속할게. 진짜요? 응, 진짜야.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위가 우리 딸을 조종하고 있다는 걸. 제가 정신과 병동에서 일할 때 몇 번이나 봐온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한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매일매일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엔 정말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믿게 만드는 그런 나쁜 짓. 그건 인간의 짓이 아닙니다. 바로 악마가 하는 짓이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한국에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속만 끓이고 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 출장 5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급히 물었죠. 민지야, 어떻게 지내? 출장은 잘 되고 있어? 몸은 괜찮아? 엄마, 나 너무 피곤해요. 딸의 목소리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평생 살면서 그런 딸의 목소린 처음 들었습니다. 피곤해? 많이 힘들어? 밥은 잘 먹고 있어? 잘 모르겠어요.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그이가 약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약? 무슨 약? 우울증 약이래요. 근데 엄마, 약 먹고 나면 자꾸 머리가 멍해져요. 정신이 없어요. 걸을 때도 비틀거리고. 딸의 말이 어눌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아니, 과다한 약물 복용처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흥분해서 일을 망칠 생각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지야, 그 약 얼마나 먹었어? 하루에 몇 번 먹어?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가 주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에도. 하루에 4번?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제 간호사 경력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민지야, 지금 어디야? 호텔이야? 응, 호텔방. 근데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해봐. 딸이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 이상한 걸까?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오늘도 계획된 일정 시간을 잊어버렸어요. 동료들이 날 이상하게 봐요. 미쳐버리겠어요. 이렇게 멍해져서 애를 키울 순 있을까? 민지야, 그건 약 때문일 수도 있어. 네가 먹는 약이 널 그렇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약을... 아니에요, 엄마.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정신이 이상한가 봐요. 나 정말 미친 건가? 딸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니야, 민지야, 너 안 이상해. 엄마 말 잘 들어봐. 그 약 먹지 마. 그때 전화 너머로 사위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약 먹을 시간이야. 빨리 와. 여보, 잠깐만. 엄마랑 통화 중이야. 약이 중요해. 안 먹으면 더 이상해질 거야. 어서 빨리 끊고 와. 사위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지훈 씨가... 민지야, 잠깐만. 그 약... 하지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제 30년의 간호사 경력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과다 투약이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계속 신호만 갔죠. 민지야, 제발 받아라. 제발 좀. 문자를 보냈어요. 민지야, 그 약 먹지 마. 위험해.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딸 생각만 했어요. 새벽 3시, 4시,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어요. 다음날 오후 2시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였어요. 혼자더군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장모님, 다녀왔습니다. 사위가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너무 가벼웠어요. 내 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는데 왜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지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우리 민지는 왜 혼자 와?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묻자 사위는 여행 가방을 현관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민지는 현지 병원에 입원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 병원에?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데? 과로로 쓰러져서요. 사위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큰일은 아니고요. 그냥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위는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하루 이틀? 그럼 자네는 왜 혼자 온 거야? 거기서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와이프가 아픈데 혼자 돌아올 수가 있어? 회사 일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회사 일이 아내보다 중요해? 도대체 자네는 뭐 하는 사람인데 애를 거기다 놔두고 와?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느 병원인데?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해봐야겠어. 그 병원 이름이 현지 병원이라 발음이 어려워서 나중에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뭐? 병원 이름도 모르고 와? 그게 말이 돼? 아내가 입원한 병원 이름을 몰라? 제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하자 사위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는데 발음이 어려워서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핸드폰에 저장해 뒀는데. 사위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했어요. 간호사들도 잘 돌봐주고 있고요. 민지 전화번호로 전화해봐야겠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하는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데? 왜 꺼져 있어? 민지 핸드폰이 고장나서 제 거 쓰고 있어요. 그럼 자네 핸드폰 줘봐. 지금 당장 민지한테 전화해 볼 테니. 제가 손을 내밀자 사위가 핸드폰을 뒤로 감추더군요. 지금은 검사 중이라 통화 안 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리라고 할게요. 저녁쯤 전화 온다고 했어요. 사위는 계속 변명만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상했어요. 제가 더 추궁하려고 하자 사위가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마치 힘든 일을 겪은 사람처럼 깊은 숨을 들이키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실은 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지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해졌어요. 뭐? 출장 중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갑자기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호텔방에서 혼자 울고 심지어 환청까지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동료들 앞에서도 이상한 행동을 해서 다들 놀랐어요. 사위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 알았어요. 저 표정이 연기라는 걸. 눈은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한국으로 데리고 왔어요. 싱가포르에선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을 것 같아서요. 한국? 그럼 민지가 한국에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찾을 수는 있겠다 싶었어요. 네, 어제 새벽 비행기로 같이 왔어요. 그리고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신병원? 네, 장모님께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민지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망상도 심하고 폭력성도 보이고 의사 선생님도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돼. 우리 민지가 폭력성?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님, 저도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현지에서 호텔 경비원을 때렸어요. 이유 없이 갑자기요. 그리고 제가 급히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외국에서 문제 생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위의 거짓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제 분노가 끌어올랐지만 일단 참았어요.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내야 했으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어느 병원이야? 당장 말해.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그게 민지 본인이 원해서 비공개 입원을 했어요. 저한테도 가족 면회 금지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단순 우울증으로 가족 면회 금지라니. 아무리 면회 금지라도 직계 가족은 면회 가능할 건데? 제가 소리치자 사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모님,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민지를 위한 일이에요. 당장 어느 병원인지 말하라니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환자의 치료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요. 사위는 차갑게 말하고는 가방을 들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정신과 병동에서 꽤나 오래 일했던 저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았습니다. 불법 강제 입원이라고 추측했죠. 그날 밤 예진이가 방에서 나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예진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자 예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가 엄마 나쁜 데 보낸 거죠? 병원에 가뒀죠? 예진아. 할머니, 나 알아요. 아빠가 그러려고 했던 거 내가 들었어요. 예진이가 제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할머니, 보여드릴 게 더 있어요. 예진이가 자기 방으로 가더니 자기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넌 아직 어린데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
제가 유튜브 보는데 언니들이 방송하는 게 재밌어서 저도 해보려고 엄마한테 졸랐어요. 소녀가 핸드폰을 알게 된 후부터 게임을 소개하는 유튜브나 장난감을 소개하는 영상을 자주 보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자기도 그런 언니들처럼 방송을 해보겠다며 자주 먹는 영상이나 자기가 선물 받은 장난감을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다는 것도 딸에게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손녀가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가 녹화한 영상을 틀어주더군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던 저는 순식간에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손녀였는데 컴컴한 방 안 혼자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그 깜깜한 방 안 살짝 열린 문에서는 하얀 빛이 비쳤고 녹화된 영상에는 사위의 고함치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신 대체 뭐하는 사람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이 망신 당해야 돼?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그것도 내 잘못 아니라. 당신 잘못이 아니긴! 내가 다 들었어. 지금 회사 사람들 전부 당신 욕하는 거 알아? 당신 때문에 몇 사람이 지금 고생하는 건지 아냐고? 왜 그런 말을 해? 나도 미안하다고는 생각해.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소희 씨가. 소희가 뭘 잘못했다 그래? 너 망상증이야? 너 요즘 이상해. 정신 나간 것 같아. 대체 남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네가 얼마나 편해진다고 그래? 진짜라니까.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안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네가 잘못을 했으니까 안 믿는 거지. 그리고 내가 말했지. 일하면서 살림이랑 애 보는 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일 쉬고 집에서 애나 보라고. 근데 왜 자꾸 회사 나와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뭔데? 하긴 뭐 집에서 애를 보라고 해도 제대로 하는 거나 있겠어? 아니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어? 내가 부끄럽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여보, 왜 그렇게 화를 내?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예진이가 볼까 무섭다. 어? 예진이가 너 같은 엄마 둔 게 불쌍해. 어떻게 엄마가 돼서 애 키우는 거 하나 제대로 못해? 계속되는 사위의 막말에 저는 정신이 어질어질했습니다. 그렇게 고함 소리가 몇 분이나 더 들리고 나서 마지막에 들리는 것은 딸의 울음소리 뿐이었어요. 그렇게 영상이 끊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예진이가 자기 핸드폰을 끄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이불을 덮고 쏙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문이 살짝 열리고 사위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위는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지 귀 옆으로 흰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지금 처울다가 자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다 계획대로야. 이대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나면 이혼 가능할 거야. 그때 옮길 수 있는 재산 옮기고 재산 분할 동의서에 도장 찍어서 예진이 양육권까지 가져오면 진짜 깨끗하게 끝나는 거지. 그 여자한테 한 푼도 안 주고 이혼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위의 이중적인 모습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이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사위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우리 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 3개월 동안 입원시켜놓고 그 사이에 이혼하고 재산을 빼돌리고 양육권까지 빼앗는 최악의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정신병원을 하나씩 수소문했죠. 여보세요? 나 순이야. 오랜만이지? 근데 급한 일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거기 박민지라는 환자 입원한 거 아니? 아니야? 그럼 다른 병원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내 딸인데 그 사위가 강제 입원시킨 것 같아서. 하루에 10군데 이상씩 전화했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죠. 아마 사위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요. 상견례 할 때는 이미 카페를 차려서 일을 하고 있었고 간호사였다는 걸 말할 때도
정신병원 이야기는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름이 박민지. 보호자 동의 강제 입원일 거고 최소 일주일 전에 입원했을 거예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틀이 지나도 소식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거의 포기할 뻔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박쌤, 저 이진아예요. 그 선배님이 찾는 환자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디야? 경기도 외곽에 있어요. 제 후배가 거기서 일하는데 박민지라는 환자가 있다고 하네요. 생년월일도 똑같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바로 갈게. 근데 선배, 보호자가 면회 금지 요청했다는데요? 가족도 못 만나게 해놓은 것 같던데. 그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방법 찾을게. 전화를 끊고 즉시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강제 입원 확인 및 면회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틀 후 무사히 허가를 받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우리 딸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빛바랜 건물이 의심연스러웠어요. 간호부장실에서 담당 간호사를 만났어요. 박민지 환자 보호자신가요? 네, 친어머니입니다. 근데 남편분께서 면회 금지를... 법원 허가 받았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철문이 있는 폐쇄병동으로 들어갔어요.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전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우리 딸이, 우리 민지가 환자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감지 않아서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어요. 눈은 초점이 없었고 입은 반쯤 벌어져 있었어요. 침을 흘리고 있었죠. 민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는데 몇 초가 걸렸어요. 마치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엄마? 민지야, 엄마야? 엄마 왔어? 저는 딸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딸의 몸에서 양 냄새가 났죠.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나는 정말 미쳤어요. 여기 있어야 해요. 아니야, 너 안 미쳤어. 지훈이가 거짓말한 거야.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눈에 초점이 없었죠. 완전히 세뇌당한 상태였죠. 제대로 생각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엄마, 나 사람을 때렸어요. 소리도 질렀어요. 나 위험해요. 그런 적 없어. 지훈이가 거짓말한 거야. 아니에요. 지훈이가 그랬어요. 내가 이상하다고. 맞아요. 나는 정말...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감정도 제대로 표현 못하고 꺽꺽거리기만 하더군요. 15분 면회 시간이 끝나고 간호사가 들어와서 딸을 데려갔습니다. 엄마! 딸이 끌려가면서 절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항도 못하더군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죠.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봐온 장면이지만 제 가족이 아프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면회 후 상담 의사를 만났어요. 환자가 저 상태가 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입원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의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일주일 만에 저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약을 그렇게 많이 먹인 겁니까? 환자 상태가 위험해서 불가피했습니다. 조현병 의심 소견이 있고 망상 증상이 심했습니다. 치료 차트 보여주세요.
보호자가 아니시면 전 10년간 정신과 병동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친모도 보호자예요. 차트 보여주세요. 의사가 마지못해 차트를 내밀었어요. 차트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조현병 의심, 환청, 망상 증상, 폭력성, 자해 위험, 전부 거짓이었어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환자 보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위가 와서 뭐라고 했냐고요? 남편분께서 환자가 길에서 행인을 폭행했다고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물건을 부수고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했다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 환자는 제 딸입니다. 35년간 키웠어요. 단 한 번도 폭력적이었던 적 없습니다. 자해 시도는 더더욱 없었고요. 하지만 그 남편분께서 사위가 거짓 진술한 겁니다. 이건 불법 강제 입원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법원에 이의 제기해서 제 딸 빼낼 겁니다. 그리고 이 병원 고소할 거예요. 의사로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환자를 입원시켰으니까요.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병원에서 나와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빨리 우리 딸 퇴원시켜야 해요. 하루라도 더 있으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강제 입원 취소 신청 준비하고 있어요. 그 허위 사실로 입원시킨 거니까 바로 취소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예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엄마 괜찮아요? 제가 대답을 못하자 예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는 예진이를 안아줬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우리 딸을 구해내고 사위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날 밤 저는 사위의 서재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사위는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나간 상태였죠.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랍 맨 밑에서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는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재산분할 동의서라고 된 종이에는 민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위조였죠. 날짜가 어제 날짜인데 도장이 찍혀 있다니. 민지가 병원에 있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었겠어요? 게다가 그 뒷장엔 배우자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 상담이라는 변호사 사무소 기록까지 있었죠. 그곳에는 모의 정신질환으로 양육이 불가능해 양육권을 신청한다는 기록까지 있더군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딸 엄마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런 악랄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예진이가 제게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해서 예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예진아, 혹시 네 아빠가 너 데리러 나갔을 때 엄마랑 다른 아줌마나 언니 본 적 있어? 네, 있어요. 소희 언니요. 소희 언니? 네, 아빠가 언니랑 있으면 잘 웃어요. 얼굴 보실래요? 얼굴을 어떻게... 제가 말하는데 손녀가 자기 핸드폰을 가져와 사진첩을 열더군요. 그리고 본 사진에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사위가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을 끼고 걷고 있더군요. 핀트가 어긋난 걸 보니 손녀가 원래 찍으려던 건 그 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손녀가 찍으려고 했던 건 근처에 있던 새였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두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여러 찍혀 있더군요. 이건 언제 찍었어? 한 달 전이요. 아빠가 나랑 놀이터 간다고 했는데 그 언니가 왔어요. 아빠랑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전 그냥 혼자서 놀았어요. 사진은 새로 찍은 건데 언니 얼굴이 찍혀서 보여준 거예요. 아이는 소희 언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진 모르는지 제잘제잘 이야기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위가 다른 여자와 함께 할 미래 때문에 딸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확인해 버렸으니까요. 이 모든 게 불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확인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갔어요. 사위 서재에서 찍은 사진들, 손녀딸 핸드폰에 있던 사진과 영상들, 제가 확인한 병원 기록. 불법 강제 입원도 당연히 죄가 성립하고 여기 민지씨 도장 위조해서 재산 빼돌리려 한 것도 충분히 범죄 성립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탄내고 아내를 정신적으로 괴롭힌 것까지 범죄 성립이 될 것 같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 정도면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 즉시 취소 신청할게요. 얼마 후 법원에서 강제 입원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사위의 허위 진술을 확인하고 전문의의 검증을 거친 뒤 딸이 잘못된 입원을 했다고 판단하고 퇴원 명령을 내린 거였죠. 어머님, 지금 바로 따님 데리러 가세요. 혹시 사위가 또 못된 짓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엔 법원 명령서를 들고 박민지 환자, 지금 당장 퇴원 절차 밟아주세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근데 보호자 동의가 법원 명령입니다. 강제 입원이 불법으로 판명됐어요. 그리고 제가 보호자입니다. 사위는 보호자 자격 없어요.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퇴원 절차를 밟아줬습니다. 30분 후 딸이 나왔어요. 아직 약 기운이 남아있었지만 일주일 전보단 나았어요. 엄마, 민지야, 엄마 왔어. 집에 가자. 엄마, 나 여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놈이 거짓말한 거야. 널 이렇게 만들었다고. 차에 딸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딸을 달래줘야 했기에 택시를 탔는데 가는 내내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지야, 네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내가 이상하다고, 정신병원에 가야 한다고. 맞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진짜 이상했어요. 아니야, 그놈이 2년 동안 널 그렇게 만든 거야. 가스라이팅한 거라고. 가스라이팅? 매일매일 너한테 넌 이것도 못해, 넌 이상해, 네가 문제라고 말하면서 널 무너뜨린 거야. 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기운이 빠지면서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예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예진아! 모녀가 꼭 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엄마 보고 싶었어요. 예진아, 엄마도. 딸을 씻기고 깨끗한 옷을 입혔어요. 따뜻한 음식을 먹였죠. 약기운이 조금씩 빠지면서 딸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엄마, 응? 그 사람은 어디 있어요? 회사 갔어. 너 퇴원한 거 아직 몰라.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 오면. 괜찮아, 엄마가 다 준비했어. 그놈이 두 번 다시 너한테 그딴 짓 못하도록 엄마가 너랑 예진이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저녁 7시 사위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사위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거실 소파에 제 딸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저와 예진이도 함께. 민지, 네가 왜 여기에? 사위가 현관에 서서 딸을 보며 얼어붙었어요. 왜?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돼? 뭐 때문에?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 이렇게 나와 있을 때가 아니야. 왜? 아니, 어떻게 나온 거야? 내가 다 조치를 취해놨는데. 장모님이 와이프 빼냈어요? 법원에서 뭐 딸 빼내려고 난리치시더니 결국 빼냈네. 아니, 정상도 아닌 사람을 풀어줬어요? 정상도 아닌 사람이라니. 그리고 내가 내 딸 빼내는 게 뭐가 나쁜가? 내 딸이 진짜로 아픈 것도 아닌데.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호자고 이미 그렇게 진단이 났는데. 보호자? 거짓말로 아내를 가둔 사람이 무슨 보호자야? 그리고 자네가 모르나 본데 나도 법적인 보호자야. 내가 낳은 딸이고 내가 엄마야.
그리고 정말로 내 딸이 아팠으면 나한테 한마디 상이라도 하고 애를 보냈어야지.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래, 그 잘난 보호자 나하고 이야기 좀 하지. 내가 자네한테 할 얘기도 많고 들을 이야기도 많아서 그러네. 장모님, 저는 지금 좀 바빠서. 지금 당장 나가면 도망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 부를 거야. 당장 앉아! 제가 소리치자 사위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소파에 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사실 이때 이미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놨습니다. 사위 서재에서 찾은 것들, 예진이가 의도치 않게 모은 증거들. 이게 다 뭡니까? 사위가 서류들을 보며 말을 더듬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어요. 읽어보니 그게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흔적이라는 걸 알아챘더군요. 자네가 한 짓들이야. 제가 하나씩 서류를 들어보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허위 사실로 우리 딸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 민지가 사람을 때렸다고, 폭력성이 있다고 거짓말했지? 아이 장모님, 민지가 정상처럼 보여도 진짜로 문제가... 그만! 내 말 다 듣고 이야기해. 민지 도장 위조해서 재산 빼돌리려 한 것도 네가 한 짓이지? 제 목소리는 점점 분노로 커져갔습니다. 소희라는 여자와 내연관계로 딸아이에게 그걸 들킨 거! 저는 사위와 내연녀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쏟아냈어요. 10장도 넘었어요. 네가 한 짓 중에 제일 나쁜 짓이 우리 딸을 가스라이팅해서 우울증 환자로 만든 거야. 내가 정신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아니었으면 나라도 내 딸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생각했겠지. 정신병원 간호사셨어요? 사위는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제가 우울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의사가 뭐? 의사야 자네가 하는 말 듣고 차트 작성했겠지. 내 딸 상태가 나빠 보였으니까. 자네가 내 딸을 우울증으로 만들었다는 걸 진료 차트만 봐도 아는데, 내 간호사 경력 걸고 말하는데 그거 범죄야. 자네가 한 짓 범죄라고! 그때 딸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약기운 때문에 휘청거렸지만 제가 부축해줬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민지야, 그건 네가 정말 실수가 많아서, 내가 걱정돼서. 너도 네가 이상하다는 거 느꼈잖아, 안 그래? 이놈은 진짜 글러먹었더군요. 또다시 제 딸을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듯 굴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걱정? 딸이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울었어요. 그게 걱정이야? 날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내가 미쳤다고 말하는 게? 민지야, 2년 동안 매일 너 때문에 나는 정말로 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 딸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 버리려고 했어?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일어나. 제가 딸을 일으키려는데 딸은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엄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지야. 그때 예진이가 사위 앞에 섰습니다. 6살 아이가 아빠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빠. 예진아. 사위가 딸에게 손을 뻗으려 했어요. 아빤 나쁜 사람이야. 6살 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우리 엄마 울렸어. 엄마를 아프게 했어. 나쁜 사람이야. 예진아, 아빠는... 아빠 싫어. 엄마 괴롭히는 아빠 싫어. 예진이가 소리치며 할머니인 제 뒤로 숨었습니다. 사위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어요. 딸에게조차 거부당한 거였죠. 그렇게 곧 제가 신고한 경찰들이 들어왔고 사위는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사위가 사라지자 손녀가 딸에게 다가가 꼭 안겼습니다. 엄마 울지 마. 할머니가 엄마 구해줬어. 예진아, 고마워. 우리 딸 고생시켜서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모녀가 꼭 안고 우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죠.
사위는 구속이 되지 않았는지 본가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 진행되는 중이었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집에 돌아가지 않고 딸의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언제 사위놈이 찾아와 또다시 우리 딸과 손녀를 괴롭히려 들지 몰랐으니까요. 그 뒤 딸은 집에서 쉬면서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약도 조금씩 줄여나갔어요.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예진이와 산책했어요. 딸은 곧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복직한 이튿날 저녁, 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웬 여자가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저 민지 선배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어디서 본 얼굴이다 싶었는데 손녀딸 사진에서 본 그 내연녀더군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 말 없으니 돌아가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지훈 씨가 절 이용한 거예요. 피해자? 제가 비웃었습니다. 3년 동안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고 남의 아내 정신병원 보냈는데 동의한 게 피해자야? 문 열어요. 민지 선배한테 이야기할게요. 전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결국 큰 소리가 나자 집안에서 딸이 나왔습니다. 엄마 누구? 민지야, 방에 있어. 내가 처리할게. 제가 막아보려 했지만 그 여자가 굉장히 큰 소리로 제 딸을 불러내더군요. 선배 나와요. 나와서 얘기해요.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가. 선배가 위자료 소송 취하할 때까지 안 가. 위자료? 당연히 받아야지. 네가 한 짓 생각하면 난 절대 취하 안 해줄 거야. 선배는 일만 하고 집안일은 안 하고 지훈 씨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그래서 바람핀 거예요. 선배도 잘한 거 없잖아요. 뭐? 딸이 문을 활짝 열었어요. 내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 7년 동안 애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다 했어. 그래도 부족했으니까 지훈 씨가 저한테 온 거잖아요. 이 미친... 딸이 그 여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가 막았습니다. 민지야, 저런 거 상대하지 마. 제가 딸을 뒤로 물리고 여자 앞에 섰습니다. 소희 씨였지? 내가 오래 산 어른으로서 충고하는데 내 딸이 이렇게 된 거 고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요. 도둑질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워요. 다음 피해자가 당신이 될지 또 누가 알아요? 그래도 믿고 싶으면 믿으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어떤지 느끼고 싶다면 그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 놈한테 가서 위자료 달라고 하세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신고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한 말에 놀랐는지 멍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갔습니다.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뒤로도 회사에서 딸과 한판 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염치로 딸을 찾아간 건지 결국 회사에서 모든 걸 알게 되고 사위와 그 여자 모두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그 죗값을 치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위놈은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집에 찾아오려 했지만 딸이 접근금지 신청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위는 감금,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 범죄는 미수로 끝났지만 그 덕분에 이혼은 오히려 쉬워졌어요. 이혼 재판에서 딸이 완전히 이겼거든요. 재산은 딸이 거의 다 가져갔고 양육권도 당연히 딸에게 위자료 인정됐어요. 게다가 상간녀 위자료 소송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나 2년 동안 정말 내가 이상한 줄만 알았어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걱정해서 병원 가라고 한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예진이가 엄마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이겼어요. 그래, 예진아. 할머니가 엄마 구해줬어요. 할머니 슈퍼 히어로예요. 제가 손녀를 안아 올렸어요. 아니야, 우리 예진이가 진짜 영웅이지. 예진이가 엄마 구한 거야. 진짜요? 그럼 예진이가 무서운 거 참고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엄마 구한 거야?
예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죠. 이 작은 아이의 잠꼬대 하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작은 손녀의 말은 허투루 넘길 수 없게 됐어요. 오늘도 저는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안다면 다른 사람의 나쁜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